10살 소녀의 절규가 평창동 대저택을 울렸습니다. 수아 아가씨!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2년 동안 휠체어에만 앉아있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선 거였거든요. 영순 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 아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도진 회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거실 한복판, 23살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가씨. 따뜻한 격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아이를 2년 동안 휠체어에 묶어두었을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에요. 서울 평창동 언덕배기 구름에 닿을 듯 솟아오른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회색 화강암 외벽은 위험 있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른 오후 따스한 햇살이 비쳐도 그림자만 깊어 보였거든요. 마치 무언가 슬픈 일이 일어난 집처럼 말이죠. 저택 입구의 거대한 철제 대문에는 태산건설이라는 금색 간판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는 달리 집안은 고요했어요. 너무도 고요해서 때로는 무서울 정도였죠. 3층 맨 끝방, 동쪽을 향한 커다란 창가에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아, 10살 배기 소녀였어요. 최첨단 전동 휠체어는 독일제로 은빛 광택이 났지만 그 위에 앉은 아이는 너무도 작고 야위어서 의자가 더 커 보였습니다. 2년 넘게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에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하얗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은 며칠째 빗질하지 않아 엉켜 있었어요. 수아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굽이치는 한강과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들을, 때로는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말이에요. 두 눈은 초점 없이 멍하게 떠 있었고 분홍빛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10살 아이답지 않게 표정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방 안은 마치 공주님 방 같았습니다. 분홍색 레이스 커튼의 하얀 가구들, 벽면을 가득 채운 인형들과 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손댄 적 없는 것처럼 먼지만 쌓여 있었죠. 유일하게 사용된 흔적이 있는 건 창가의 그 자리뿐이었습니다. 수아 양,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후 2시 정확한 시간에 맞춰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섰어요. 김간병사였습니다. S대 간호학과를 나오고 대학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봉지와 미지근한 물이 담긴 컵을 쟁반에 올려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수아 양, 약을 드셔야 해요. 김간병사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난 사흘간 같은 일의 반복이었거든요. 처음엔 다정하게 말을 걸어봤고 둘째 날엔 재미있는 이야기로 관심을 끌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수아 양, 제가 어제 말씀드린 토끼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토끼가 그때였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김간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차가운 적대감이 느껴졌거든요. 싫어. 가져가. 다 가져가라고. 수아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휠체어 옆 탁자 위에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투명한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김간병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15년 경력에도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거든요. 수아 양 진정하세요. 약은 꼭 드셔야. 다 가라고. 여기서 나가. 수아가 팔을 휘둘렀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약봉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간병사가 황급히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오히려 더 흐트리기만 했어요. 비명소리는 복도를 타고 아래층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1층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박도진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1시간 후 1층 응접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간병사가 박도진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진은 58배 나이답지 않게 당당한 체구였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자수성가 사업가의 풍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근심 가득한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말이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김간병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S대를 나오고 20년 경력을 쌓은 자존심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한계였어요. 도진은 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처우가 문제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회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금액을 더 올려드릴게요. 월급 2배로 해드릴게요. 도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었거든요. 3배도 괜찮습니다. 김간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제 한계가 있어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상건설을 일군 그의 두 손이 지금은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전문 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안 돼요. 도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는 우리 딸이에요. 시설이라니. 그럴 수는 없어요. 김간병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간병사가 나간 후 도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넓은 응접실이 갑자기 텅 비어 보였어요.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건설 현장 사진들, 유명 정치인들과 찍은 기념사진들이 무색해 보였죠. 무엇 하나 지금 이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 가셨군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실장이었어요. 48배 나이에 한치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입꼬리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회장님? 도진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7번째네요.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시설 말이에요. 수아 양 같은 경우를 전문으로 하는.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수아는 우리 딸이에요. 내 딸을 시설에 보낼 수는 없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실장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척했지만 안경 너머로 비치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위층에서 또다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도진은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3층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수아의 방문이 안에서 꽁꽁 잠겨 있었거든요. 수아야, 아빠야. 문 열어줘. 도진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수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문 열어주면 안 될까? 그는 문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는 회장이었지만 이 문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최 실장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대저택 곳곳에 어둠이 스며들었고 3층 창가에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일주일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도진 회장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건 간병인 구인 광고에 대한 응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거절 편지였죠. 경험 부족으로 지원을 포기합니다.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도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넘겨봤지만 희망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었어요. 업계에서 소문이 났나 봤습니다. 태상건설 회장 딸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최 실장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한성인력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거절인가요? 아니요. 지원자가 한 명 있다고 하네요. 도진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최 실장이 메모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영순 씨 23살이고요. 음이 뭐예요? 신입이라고 하네요. 대학갓 졸업하고 간병사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됐다고. 도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경력자를 선호했는데 신입이라니. 그래도 만나봅시다. 지금 상황에 선택권이 있나요? 이튿날 오후 한성인력사무소는 복잡한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한성인력사무소 마이너스 성실한 인력 공급. 간판 글씨는 색이 발해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무소 안은 더욱 초라했어요. 오래된 스틸 책상 몇 개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전부였죠. 벽에는 각종 구인 광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사무소 사장이 허둥지둥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40대 중반의 사내로 낡은 와이셔츠에 때가 묻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영순 씨는 어디 계세요? 아, 네. 잠깐만요. 사장이 뒤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젊은 여자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영순이었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비싸지는 않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발끝에는 깨끗이 닦인 검은색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정직하고 진실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순이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도진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젊고 예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요. 졸업 후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실무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자원봉사로 요양원에서 일한 경험은 있어요. 영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입이군요. 우리 같은 집에서 신입을 쓸 수는. 지원 동기가 뭔가요? 도진이 최 실장을 제지하며 물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는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필요해요. 혼자 계세요? 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도진이 영순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해 의젓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돌봐본 경험은 있으세요? 네. 동네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일을 자주 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줬거든요. 나이는 다양했는데요. 5살부터 12살까지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와 비슷한 나이대였죠. 그런데 최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최 실장은 문을 닫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어요. 회장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무슨 뜻이죠? 저 사람 보셨어요? 너무 어려요. 우리 같은 집에 어울리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진정성이라고요? 신입이 뭘 알겠어요. 그것도 수아 양처럼 까다로운 아이를. 최 실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수아가 얼마나 예민한데 저런 어린애가 와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회장님,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시간이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 누군가 필요하다고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영순 씨. 네. 3일만 해보실 수 있나요? 시험 기간으로요. 영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 수아가 좀 예민합니다. 많이 까다로울 거예요.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영순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사실 영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 와중에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300만 원. 이제 막 사회에 나선 영순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주소는? 도진이 명함을 건네주려는데 최 실장이 또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최 실장, 그만하세요. 도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최 실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영순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린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순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수해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목에 찬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주신 것으로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닦아온 듯 반짝거렸습니다. 인력사무소를 나서며 최 실장이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됐습니다. 3일만 지켜보자고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걱정이 됐어요. 과연 이 어린 아가씨가 수아를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작은 원룸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자리 구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몸은 어떠냐? 좋아지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게 들렸어요. 영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거든요. 이튿날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순에게도 그리고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7시 평창동 대저택 앞에 이영순이 서 있었습니다. 첫 출근에 맞춰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치마, 머리도 깔끔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가방도 새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닦아온 티가 났어요. 정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사 이영순입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실장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정말 컸거든요. 현관 로비만 해도 자신의 원룸보다 훨씬 넓어 보였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은 여기 벗으시고요. 최 실장이 신발장을 가리켰습니다. 영순이 구두를 벗자 최 실장의 눈이 잠깐 머물렀어요. 양말이 약간 낡아 보였거든요. 실내화는 저기 있습니다. 일회용 슬리퍼를 건네받으며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느낌이었어요.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이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방 외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전화 통화는 금지입니다. 셋째, 음식은 따로 준비해드리니 부엌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다른 집에서는 이런 엄격한 규칙은 없었는데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큰 방문 앞에서 최 실장이 멈췄어요. 수아 양방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질이 급하거든요. 최 실장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영순이 곧 실패할 거라는 확신이 서린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은 정말 예뻤어요.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꾸며진 공주님 방 같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아이가 사는 방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창가에는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였어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너무도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아이였어요. 안녕, 수아야. 영순이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반응이 없었어요. 언니가 수아랑 같이 지낼 거야. 언니 이름은 영순이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수아야, 창밖에 뭐가 보여? 언니도 같이 볼까? 영순이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강이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몇 척의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와, 배가 지나가네. 저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수아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영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수아도 배 타고 싶어? 이번에는 수아가 영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영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수아 곁에 앉아 있었어요. 30분, 1시간이 흘러도 말이에요. 수아야, 언니가 뭘 좀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영순이 일어나려는데 수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영순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간식을 좀 만들어 올게. 수아가 좋아할 만한 걸로. 안 돼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실장 언니가 부엌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영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언니가 다른 걸 해볼까? 영순이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이게 뭔데요? 꿀물이야. 언니가 아침에 끓여왔어. 보온병을 열자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영순이 뚜껑에 따라서 수아에게 건넸어요. 한 모금만 마셔볼까? 수아가 망설이다가 조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다행이다. 언니가 정성껏 만들었거든.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영순에게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는 왜 여기 왔어요? 수아랑 친구가 되러 왔지. 친구요? 응. 언니는 수아 같은 친구가 필요했거든. 수아의 눈에 작은 호기심이 번쩍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실장이 쟁반을 들고 올라왔어요. 병원식 도시락이었습니다. 약과 함께 드세요. 최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먹을래요. 수아 양 안 드세요. 드셔야 해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영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지켜봐 주세요. 영순이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밥 안 먹으면 몸이 아파. 언니랑 같이 먹을까? 언니도 먹어요? 그럼. 언니도 배고픈데. 영순이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간단한 삼각김밥이었어요. 언니 밥이랑 바꿔 먹을까? 수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밥을 봤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맛있지. 한번 먹어볼래?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순이 김밥 한 조각을 떼어서 수아 입에 넣어줬어요.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아는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최 실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오후가 되자 영수는 수아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수아야, 언니가 다리 좀 만져볼게. 아프면 말해. 영순의 부드러운 손이 수아의 종아리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근육이 완전히 죽지 않았거든요. 2년간 못 걸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살아있었습니다. 영순이 조심스럽게 수아의 발목을 움직여 봤어요. 뻣뻣하긴 했지만 관절도 살아있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아파? 아니요. 그럼 이건? 조금 뻐근해요.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걷는 거였어요.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다리를 묶고 있는 거였습니다. 수아야, 언니가 다리 주물러 줄게. 시원할 거야. 영순의 따뜻한 손이 수아의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젊은 손이었지만 정성스럽고 세심했어요. 기분 어때? 좋아요. 수아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영순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실장이었어요. 뭘 하고 계세요? 다리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허락받고 하셨나요? 영순이 당황했습니다. 허락이요? 의학적 처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마사지인데요. 단순하다고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최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아가 움츠러들었어요. 영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데 왜 안 되나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요. 그럼 회장님께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요? 최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함부로 회장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최 실장이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규정된 일만 하세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아가 영순을 걱정스럽게 봤어요. 언니, 혼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어요. 마치 수아를 진짜로 돕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실장은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어요. 아이가 좀 따르는 것 같고요. 젊어서 더 위험할 수도. 네, 알겠어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 실장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 시각 3층에서는 영순이 수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씨앗이 있었대. 그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서 햇빛을 볼 수 없었어. 수아가 처음으로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찬 손이었지만 영순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언니, 내일도 올 거죠? 그럼. 언니는 수아랑 매일 같이 있을 거야. 수아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녀를 쫓아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영순이 태상건설 저택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영순을 피하지 않았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휠체어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영수는 평소처럼 수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아야, 오늘은 뭘 하고 싶어? 몰라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그럼 언니가 재미있는 걸 가져올까? 영순이 가방에서 조그만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사용하던 것으로 몇 장 그려진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아의 눈에 호기심이 번쩍였습니다. 언니가 그린 그림이야. 수아 이야기를 그려봤거든. 제 이야기요? 응. 아주 특별한 공주님 이야기야. 영순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큰 성에 사는 공주님 그림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길고 예쁜 공주님이었죠. 이 공주님은 마법에 걸렸어.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 수아가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닮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주님을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마법을 풀어줄 언니가 말이야. 영순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은 젊은 여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언니가 와서 공주님한테 말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용기만 내면 마법이 풀릴 거야 라고. 수아가 영순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마법이 풀려요?
물론이지. 하지만 공주님이 믿어야 해. 자기 자신을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최 실장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차가웠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수아랑 그림책을 보고 있어요. 누가 개인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나요? 영순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린 건데 개인적인 물건을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최 실장이 스케치북을 낚아챘습니다. 수아가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돌려주세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교육에 도움이 안 됩니다. 수아 양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최 실장이 스케치북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그러세요? 수아가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헛된 희망만 키우죠. 최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희망이 왜 헛된 거예요? 현실을 보세요. 수아 양은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걸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아는 걸을 수 있어요. 근거가 있나요? 제가 만져봤는데 근육이. 의학적 근거 없는 추측은 하지 마세요. 최 실장이 영순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수아에게 말했어요. 수아 양, 이상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수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최 실장이 나간 후 영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수아야. 언니가 다시 그려줄게. 하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수아의 방 근처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갑자기 수아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안 돼요. 영순이 벌떡 일어나서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아가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수아야,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어. 영순이 수아를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언니. 뭐가 무서워? 꿈이었어. 그냥 꿈. 실장 언니가 와서.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순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뭐라고 했는데? 걸으면 안 된다고. 걸으면 아빠가 날 버린다고.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뜻이야, 수아야? 실장 언니가 매일 밤에 와요. 그러고는 제 귀에 대고 말해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가 걸으면 아빠는 새장가 들어서 널 버릴 거라고. 넌 평생 아픈 척해야 사랑받는다고.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영순이 수아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런 끔찍한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다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수아야, 그건 거짓말이야. 아빠는 수아를 사랑해. 수아가 걸어도 못 걸어도 똑같이 사랑하셔. 정말이요? 정말이야. 언니가 장담해.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이 재빨리 수아를 침대에 눕혔어요. 자는 척해. 언니가 다 해결할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최 실장이었어요. 하얀 잠옷 차림의 맨발이었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최 실장이 수아의 침대 옆에 다가가서 아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수아야, 잘 듣고 있지?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넌 절대 걸으면 안 돼. 걸으면 아빠가 널 시설에 보낼 거야.
그리고 새엄마를 데려올 거고 영순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매일 밤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넌 아픈 척 해야 해. 그래야 아빠가 널 사랑해. 다른 사람들도 동정해주고 영순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뛰어나가면 오히려 수아만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10분 정도 지속된 후 최 실장이 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믿어줘요? 응, 수아야. 언니가 믿어. 영순이 다시 수아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박 회장이 믿어줄까? 아니면 최 실장의 말을 더 믿을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용기를 내서 박도진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1층 서재에서 일하고 있던 도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순 씨?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앉으세요. 영순이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아의 상태에 대해서인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수아는 걸을 수 있어요. 다리에 문제가 없거든요.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근육도 살아있고 관절도 괜찮아요. 의학적 검사 결과는 다릅니다. 그건 수아가 걷기를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영순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왜 거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최 실장 때문이에요. 도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순이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영순 씨,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영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함이요? 최 실장은 수아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데요. 하지만 제가 직접 증거 없는 추측은 그만하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규정된 일만 하세요. 개인적인 치료 행위나 이상한 희망을 심어주지 말고요. 영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거든요. 그날부터 영순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최 실장은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영순을 견제했어요. 하지만 영순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틀이 지났지만 영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영순은 오후 시간을 기다렸어요. 최 실장이 1층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아야, 언니랑 특별한 걸 해볼까?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일어나는 연습 말이야. 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 돼요. 실장 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수아야, 언니가 약속할게. 영순이 수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젊은 손이었어요. 아빠는 널 버리지 않아. 수아가 걸어도 못 걸어도 똑같이 사랑하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언니가 장담해. 영순이 천천히 수아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다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2년 동안 못 걸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무서워요. 괜찮아. 언니가 붙잡고 있을게. 영순의 팔이 수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봤어요. 와, 제가 서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순도 기뻤어요. 그럼 수아는 원래 걸을 수 있어.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야. 2걸음, 3걸음.
수아가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습니다. 비록 영순이 붙잡고 있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거든요. 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최 실장이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잘했어, 수아야. 영순이 수아를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언니, 저 정말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금씩 연습하면 금방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거야.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순도 따라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미 덫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최 실장은 1층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박도진이 외출한 틈을 노린 거였어요. 사무실 한쪽 벽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금고 안에는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이었어요. 최 실장은 그중 2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영순이 수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영순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최 실장은 영순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고해진 검은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 조심스럽게 돈을 넣었습니다. 가방 맨 아래쪽에 말이죠. 이제 끝이군요. 최 실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도진이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려다가 금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진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도진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2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 실장, 도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최 실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금고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네, 그럴 리가요. 최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저와 회장님 외에는. 최 실장이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외에는 누가 있어요? 며칠 전에 청소하시던 분이 우연히 보셨을 수도. 청소하시던 분이요? 네, 영순 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실을 비웠었거든요.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영순이. 하지만 선뜻 믿기지 않았어요. 확실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최 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확인해 봅시다. 도진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실장이 뒤따라갔어요. 수아의 방에서는 영순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영순 씨. 도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회장님. 영순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영순이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영순 씨, 혹시 제 사무실에 들어가신 적 있나요? 사무실이요? 아니요. 왜요? 금고에 있던 돈이 없어졌거든요.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실수로. 그때 최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가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방이요? 네, 만약 정말 모르셨다면 문제 없겠죠. 영순이 당황했습니다. 제 가방을 확인하시겠다고요? 죄송해요.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도진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진 건 사실이었거든요.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어서 보여줬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최 실장이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맨 밑에서 돈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영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넣었어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영순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영순 씨 실망이에요. 도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제 가방에. 그만해요. 최 실장이 영순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진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당장 경찰을 부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이요? 영순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도둑질했으니까요. 최 실장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영순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서 어린 주제에 감히 회장님 눈을 속여? 영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훔친 건 돈이 아니라 우리 수아 아가씨의 미래야. 이 도둑년아. 최 실장의 목소리는 악독했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진도 고개를 저었어요. 영순 씨, 당장 나가세요. 회장님,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어요. 도진이 등을 돌렸습니다. 영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수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어디 갔어요? 수아가 영순을 부르고 있었어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야, 언니가 잠깐 가야 해. 왜요? 왜 가요? 수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올게.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 집에 올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최 실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거든요. 이제 아무도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 실장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수아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영수는 좁은 원룸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수아를 구해주지 못한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을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도진은 1층 응접실에서 영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설명이 없었거든요. 영순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진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서 있겠어요. 영순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거기 며칠치 일당이 들어있어요. 그걸로 마지막으로 하죠. 영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도진이 말을 계속하려는데 영순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조아린 거예요. 회장님, 영순 씨, 왜 그러세요? 도진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영순의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제발 부탁드려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무슨, 저는 나가도 돼요. 정말로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수아 아가씨만은 무슨 말씀이세요? 도진이 당황했습니다. 영순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돈을 훔쳤다면 변명을 하거나 도망갈 텐데 오히려 수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발 수아 아가씨한테 밤마다 끔찍한 소리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끔찍한 소리요? 도진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최 실장이 매일 밤에 수아 귀에 대고 하는 말 말이에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걸으면 아빠가 새장가 들어서 버릴 거라고. 평생 아픈 척해야 사랑받는다고.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수아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도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영순의 눈빛이 너무 절실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로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순이 다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수아만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걸을 수 있어요. 단지 무서워서 안 걷는 거예요. 도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영순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지만 쉽게 믿을 수도 없었어요. 영순 씨, 일단 일어나세요. 대답해 주실 때까지 못 일어나요. 영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진은 복잡했어요. 최 실장은 오래전부터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순의 말을 들으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보겠어요. 그제서야 영순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거짓이면 거짓이 아니에요. 제 목숨 걸고 맹세해요. 영순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진은 보안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별히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3층 복도와 제 딸 방 근처요.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치가 끝나자 도진은 최 실장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야 할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정을 조정할게요. 최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10시 도진은 차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영순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면에는 3층 복도가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10시 30분쯤 최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아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설마. 도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가 방 안 상황까지는 잡지 못했지만 15분 후 최 실장이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도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도 몰래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해달라고 업체에 긴급 요청했어요. 다음 날 새벽 최 실장이 잠든 사이에 추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날 밤 도진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최 실장이 잠든 수아의 귀에 속삭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아야, 잘 듣고 있지? 절대 걸으면 안 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걸으면 아빠가 널 버려. 새엄마를 데려와서 너를 시설에 보낼 거야.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넌 평생 아픈 척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그래야 아빠가 널 사랑해. 이 악마 같은. 도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도진은 즉시 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순 씨, 저예요. 박도진입니다. 네, 회장님. 영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도진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2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자신의 무지함이 한심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했어요. 차는 평창동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착을 위해서 말이죠. 영순이 전화를 받은 지 30분 후 평창동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급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현관문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최 실장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습니다. 날것의 적대감만 있을 뿐이었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서요. 최 실장이 영순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제가 뭘? 입 다물어요. 최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3층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와요? 영순 언니예요? 수아가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수아 아가씨, 올라가세요. 최 실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영순 언니, 진짜 언니예요? 수아가 휠체어를 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못 본 영순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수아야. 영순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이 둘 사이를 막아섰어요. 당장 나가세요. 최 실장이 영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영순이 놀랐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는 없어요. 도둑질한 주제에. 그건 오해라고. 오해라고요? 증거도 있는데? 최 실장이 영순을 현관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이 버텼어요. 수아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죠. 필요 없어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때 수아가 소리쳤어요. 왜 영순 언니를 괴롭혀요? 왜요? 수아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 아가씨, 조용히 하세요. 싫어요. 영순 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보통과 달랐어요. 처절한 절망이 묻어나는 소리였거든요. 제발, 제발 영순 언니를 보내지 마세요. 최 실장이 영순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아파야죠. 남의 집 도둑질하고.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만 거짓말해요. 최 실장이 영순을 현관으로 끌고 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안 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아가 자신의 다리로 서 있었거든요. 수아 아가씨? 영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아는 떨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순 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한 걸음, 두 걸음. 수아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아직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어요. 안 돼요. 앉으세요. 최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순을 향해 계속 걸어왔어요. 영순이 무릎을 꿇고 앉아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 수 있어, 아가씨. 천천히.
영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었어요. 영순 언니. 떨리는 목소리로 영순을 불렀습니다. 그래, 수아야. 잘하고 있어. 영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도진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급히 차를 몰고 와서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도진은 현관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거실 한복판에 영순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성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수아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어요. 마침내 수아가 영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꽉 안고 있었어요. 박도진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억만금 재산도 일으키지 못한 아이를 일으킨 건 화려한 의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준 한 젊은 여성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최 실장, 도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최 실장이 돌아봤습니다. 도진의 표정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도진이 휴대폰 화면을 최 실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어젯밤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 수아의 귀에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2년 동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군요. 도진이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회장님, 저는 어떤 사정으로 10살 아이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도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 가방에 돈을 넣은 것도 당신이죠? 최 실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세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나가라고 했어요.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최 실장이 황급히 일어나서 나갔어요. 혼자 남은 도진은 영순과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순 씨. 네, 회장님.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중요한 건 수아가 일어났다는 거죠. 수아가 영순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걸을 수 있어요. 응, 수아야. 아빠가 봤어.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격 때문이었어요. 영순 언니가 용기를 줬어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영순 씨,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도진이 간청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수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황금빛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수아는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영순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박도진은 보안업체에서 받은 CCTV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최 실장이 2년 동안 수아에게 행한 정신적 학대의 모든 증거였어요. 화면 속에는 매일 밤 아이의 귀에 독을 쏟아붓는 최 실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 실장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 실장의 얼굴에는 후회보다 원망이 더 짙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경찰이 떠난 후 도진은 3층 수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순이 수아와 함께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수아야. 도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빠.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빠가 수아한테 사과하고 싶어? 도진이 무릎을 꿇고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아가 힘들어하는데도 아빠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아빠. 수아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영순 언니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 말에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순 씨. 도진이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님. 할머니 수술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급 병실로 준비하겠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영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해드려야 할 일이죠.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순의 할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영순은 매일 병원과 평창동 저택을 오가며 할머니와 수아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영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 손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돌보던 아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도와주셨어요. 그분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세요. 영순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렇게 평온한 순간이 올 줄 몰랐거든요.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수아는 이제 혼자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어요. 휠체어는 방 한쪽 구석에 먼지만 쌓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수아는 영순과 함께 저택 뒷마당을 산책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영순 언니, 저 정말 꿈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요. 수아가 팔짝팔짝 뛰어다녔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였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수아가 용감해서 그래. 언니는 수아가 자랑스러워. 영순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진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지만 이제는 수아와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집에 와서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순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아가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영순 언니, 뭐 도울 일 없어요? 괜찮아. 수아는 아빠랑 놀고 있어. 같이 하고 싶어요. 수아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영순은 웃으며 수아에게 간단한 일을 시켰어요. 그럼 상 차리는 걸 도와줘. 네. 수아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는 영순이 끓인 된장찌개와 집반찬들이 올라왔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와, 된장찌개 냄새가 정말 좋다. 도진이 감탄했습니다. 아빠, 영순 언니가 끓인 건 진짜 맛있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빨리 먹어봐야겠네. 도진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영순이 수줍게 웃었어요. 영순 언니 계속 우리랑 같이 살아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아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죠? 수아가 도진을 쳐다봤어요. 도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영순 씨, 네, 저도 수아와 같은 생각이에요. 도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딸이 되어주시오. 영순이 깜짝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무슨,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진심은 드릴 수 있어요. 도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아에게도 저에게도 영순 씨가 필요해요. 수아가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영순 언니, 우리 가족이 돼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도 올 줄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해요. 도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첫 번째 저녁이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진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아의 맑은 웃음, 영순의 따뜻한 웃음, 그리고 도진의 푸근한 웃음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차가움과 슬픔만이 가득했던 평창동 저택이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어요. 영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수아도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도진 역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힘이었어요. 평창동 언덕 위의 그 저택에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